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옆새 7월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합니다. 왠지 좀 우울하네요. 국민TV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럴 때는 진짜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마음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어요.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옆새 옆으로 세워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어요.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네. 그래도 북한 이야기 해야지요. 지난주까지 제가 아주 거듭 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시인 대접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런 얘기를 아주 했는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북한에 당연히 시가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열심히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우리 조합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 가운데는 북한에도 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참 박사 논문 쓰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혜영 교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바빠 죽겠지만 그래도 문상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여러 제야의 어른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요새 저 노혜경 씨 얼굴이 도통 안 보이던데 뭐 하고 계시나? 그래서 박사 논문 씁니다. 그러니까 뭐에 쓰냐고. 또 신이 났죠. 물어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북한에서 국가와 시인의 관계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했더니 이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북한에도 시가 있어? 아니 그분들은요. 오영재 시인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 좀 만나보기도 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이렇게 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를 약간 쇼크를 먹였던 것은 그때 저한테 물었던 분이 통일운동 하시는 분이세요. 통일운동을 하는 제야의 어른조차도 북한에는 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북한 인식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북한의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계기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 시를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북한에도 시도 있고 당연히 소설도 있고 북한에도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일과가 끝나고 놀 때는 댄스 파티도 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진짜 좀 그렇죠. 일단 제가 북한 시를 한 편 소개를 할게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김순석의 시는 50년대 시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시는, 90년대 후반 아니면 2000년대 시예요. 상당히, 이 시 낭송을 제가 잘 못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렴형미라고 하는 북한의 여성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이력도 굉장히 찬란한데요. 여하튼 시부터 들려드릴게요. 어이 모를까, 렴형미. 갓 시집 온 제대군인 광부의 새색시, 빨랫감 이고 내과에 나왔네. 철산복 안고 도는 맑은 선천수에 남편의 작업복 활활 헹구고 싶어. 쇠물 냄새, 땀 냄새, 연유 냄새, 벌써 코에 익은 남편의 채취에 새색시는 빙그레 웃음 짓네. 굴착기 바가지 휘두르는 그 모습 금시 보는 듯. 그의 주먹은 정말 크기도 하지. 한숨에 돌산을 와락 거머쥐어 대형 자동차에 공깃돌 마냥 실어버리지. 그 한 줌이 16톤이라니 참말 팔뚝도 굉장한가 봐. 처음 선보던 그 여름밤 한 팔로 닝큼 나를 껴안고 철산봉 빗긴 여기 성천수 첨벙첨벙 걸어갔지. 토닥토닥 두드리던 빨래망치 둥둥 떠가는 줄도 모르고 새색시는 님 생각 오매에 빠졌네. 에그머니 내 정신 봐. 성천수는 어이 모를까. 안 하는 척 하면서도 제일 빠지는 것이 여인네들 남편 생각인 줄을. 어이 그걸 모르고 새색시 흥을 깨쳐놓는담. 굉장히 귀여운 시죠.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귀엽고 한 그런 시입니다. 새색시가 빨래하러 성천수라고 하는 냇가에 가가지고 빨래방망이 두드리다가 이 남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죠. 남편이 굴삭기, 그러니까 포클레인 노동자인 것 같은데요. 포클레인 기술자. 이 포클레인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돌산을 이렇게 확 퍼가지고서는 옮기고 하면 한 번에 16톤씩이라고 어마어마한 이 굴삭기라고 자랑을 하다가 그 포클레인의 그 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팔뚝으로 연상이 옮아가는 겁니다. 예, 처음 보던 첫날부터 벌써 이제 사건 끝난 것 같죠, 이야기가. 한 팔로 자기를 껴안고 성천수를 첨벙첨벙 걸어갔다. 굉장히 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여자가 열심히 하는데 빨래방망이가 떠내려가 버려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재미있고 유쾌한 짤막한 순간을 노래하면서 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요. 자, 이 시 안에는 북한시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섹슈얼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여성이 자기 남편하고 어떤 말하자면 이 스킨십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북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읽어볼 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시를 쓸 무렵은 적어도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정도 되지만 집에 세탁기가 없구나. 그렇죠. 세탁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빨래 방망이로 물에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그냥 활활 헹궈야 돼요.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것은 빨래를 할 수 있을 만큼 물이 깨끗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해가 별로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공장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남녀 관계의 이 특이성 같은 것들도 조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자는 빨래를 하고 남편은 굴삭기를 하고 하는 이런 가부장제적인 분업관계, 생활에 대한 분업관계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북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연유 냄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연유. 우리는 지금 연유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유를 먹을 수 있는 순간은 되게 팥빙수 집에서일 거예요. 집에서 연유 다 먹는 사람 별로 없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연유가 굉장히 좋은 영양식품이라고 대접을 받았거든요. 지금이야 뭐 누가 이렇게 연유를 먹겠다고 하면 혈당 올라가. 야, 니 당뇨 걸리려고 그래. 이빨 썩어. 이런 얘기 나오기가 일쑤지만 옛날에는 연유가 굉장히 귀하고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연유가 귀하고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게 남편의 냄새를 쇠물 냄새, 직장 냄새잖아요. 땀 냄새, 몸 냄새, 그 다음에 연유 냄새, 생활 냄새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북한의 시에는
남녀 관계, 남편의 채취를 그리워하는 굉장히 에로틱한 이미지예요. 굉장히 에로틱한 시와 더불어서 북한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상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게 북한식의 리얼리즘 시의 특징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런 것들도 드러나죠. 북한에서는 남녀가 어떻게 만나는가. 제대 군인들, 군대를 한 10년씩 갔다 오면요, 제대 군인이 되면 되게 30살 남짓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 시골 처녀들하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데 국가가 이걸 굉장히 권장을 해요. 제대 군인하고 결혼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영웅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상들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북한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인네의 내면을 살짝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상, 사회상,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 목표, 이런 것들을 시 속에 항상 담아냅니다. 이 짧은 시이고 그냥 읽으면 이 여편네가 남편 생각하다가 빨래방망이 떠내려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 이 짧은 시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연애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성적인 이미지, 에로스를 드러내는 다른 여성 시인의, 남한 여성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 시 두 편을 대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를 가서든 제가 인용을 잘 하는 시인데, 김선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염형미만큼 예쁘게 생긴 시인이에요. 근데 얼레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얼레지. 김선우. 옛 애인이 한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위를 해본 적 있느냐? 나는 가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하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벌나비를 생각해야만 꽃이 봉오리를 열겠니? 되물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레지. 남해 금산 잔설에 남아있던 둔덕에 단단한 흙을 뚫고 여린 꽃대 피워내던 얼레지꽃 생각이 났습니다. 꽃대에 깃드는 햇살의 감촉, 해토머리 습기가 잔뿌리 간지리는 오랜 그리움이 내 전망을 돋아나게 했습니다. 얼레지의 꽃말은 바람난 여인이래 바람이 꽃대를 흔드는 줄 아니? 대궁 속의 격정이 바람을 만들어 봐, 두 다리가 풀잎처럼 눕잖니. 쓰러뜨려 눕힐 상대 없어도 얼레지는 얼레지 참수처럼 뜨거워집니다. 와, 이 여자들은 특히 이 연세가 좀 있으신 30대 이상의 우리 조합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참 맞는 말이야,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성의 어떤 그 성적 감정, 말하자면 성적 상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시지요. 이 북한의 시인과 남한의 시인은 똑같이 성적 상상을 합니다. 북한의 시인은 이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남한의 시인은 질문을 받습니다. 가끔 자위도 하니? 이 옛날 애인은 내 생각하면서 하니라고 묻고 싶었겠죠만은, 이 여성 시인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나 자신의 어떤 나 자신의 욕망의 원리로, 얼마든지 나 스스로 에로스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 시인 이 염형미하고 남한 시인 김선우는 둘 다 몸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몸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염형미는 빨랫감으로 들고 나온 남편의 옷에서 채취가 풍겨 나오자 그걸 가지고 처음 몸을 섞던 순간을 연상하는 겁니다. 김선우는 굉장히 자족적인 섹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북의 여성 시인도 몸에 관한 시를 쓴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 몸이야말로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인적인 몸이 없습니다. 몸은 국가의 몸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몸이고요. 그런데 염형미의 시 속에 드러나는 몸은 그런 몸이 아니죠. 진짜 정말 사적이고 개인적인 몸이지요. 물론 건강하고 튼튼한 노동자 남성에 대한 예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군인에게 시집가기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는요, 항상 개몽적이고 교훈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이 염형묘 시의 놀라움은 지금까지 북한 시하고 달리 몸에 관해서 그리고 한 여인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속에 깃들이는 몸에 대한 상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시는 둘 다 몸에 관해서 몸으로 다가오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김선우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개인이지요. 그리고 염형미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남한의 시하고 북한 시를 결정적으로 다르게 갈라놓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대통령의 성씨가 많은 이게 무슨 성이냐. 박가는 2명, 이가가 2명. 그죠? 지금 박가가 2명, 이가가 2명, 전가가 하나, 김가가 2명, 노가가 2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한까지 합치면 김가가 압도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 저 노래가 나왔을 때,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라고 하니까, 김대중과 김영삼의 합성이 아니냐, 뭐 그런 이 농담 같은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이고, 흰소리 그만하고요. 자, 이 방금 들려드린 시, 제가 신앙송을 정말 더럽게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참 시 소개하려고 그러면 약간 민망하고, 항상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드리는데, 우리 조합원들께는 프린트를 뽑아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못하는 낭송으로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떠듬떠듬하게 돼요. 시를 어디 가서 읽어야 되거나 낭송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제가 정말, 나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더듬어요. 으악! 여하튼, 제가 왜 67년까지의 시들은 그런 대로 활력이 있었으나, 67년 이후의 시들은 정말로, 체제, 찬양, 체제 옹호, 그 다음에 수령 찬미, 찬송가처럼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찬송가처럼 변한 이러한 시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김정일은 비록 자기가 독재자로서 여러 가지 이 국가적 홍보 있잖아요. 국정 홍보 내지는 선동,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국가 건설의 노예 비슷하게 정신적인 노예 비슷하게 몰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학과 예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조예가 깊으나 마나 원래 이렇게 국민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정치인들은 뒷구멍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박정희를 통해서 잘 알았잖아요. 왜 동백 아가씨가 외색이 짙다 이래가지고서는 금지를 해놓고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하는 파티에서는 본인이 직접 동백 아가씨를 막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김정일이 보니까 너무너무 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뿐만 아니라 문학예술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1967년에서 72년 사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책들을 몽땅 다 닫아버리고 덮어버리고 이 난리를 지겼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극이 없는, 표절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자극이 없는 문화예술은 맨날 뺑글뺑글 돌면서 똑같은 것을 단순 재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주어져야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 80년대 초 이때쯤부터는 다시 외국 서적을,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소설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잘된 소설들 같은 거 실어주라. 작가 동맹에 속해 있는 작가들한테는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해주라.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들어가면 문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달라져야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적어도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그런대로 경제적으로 제3세계에서는 앞서는 나라였고요. 남한하고의 경쟁에서도 70년대 빨리 보는 사람들은 70년대 중반부터 북한하고 남한이 비슷해졌다. 그리고 80년대 올라가면 확실히 우리가 따라잡아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80년대 초반쯤 되어서야 북한하고 우리가 비슷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80년대까지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북한의 국민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80년대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거지만 국제 정세가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외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선은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경제협력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박정희나 전두환은 비록 독재자 대통령들이지만 군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안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군비 확장이나 군비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네가 내를 때리면 나도 네를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다. 군사 안보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 하고 대화하려 하고 했던 거죠. 특히 우리는 월남전 참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미국하고 보조를 갖추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월남이 74년도에 폐망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60년대 후반 우리가 참전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 미국이 월남에서 발을 빼야지라고 하는 조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68년도에는 미국이 반전 데모가 그야말로 이렇게 피크에 달했던 무렵이고요. 그 소위 그 통기타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반전의 가사를 담고서 아주 이 젊은이들 사이를 확 휩쓸었죠. 히피 문화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유럽적, 미국적 이외에 굉장히 청교도적인 사회 질서, 기성세대의 질서에 완전히 그냥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죠. 학교도 안 가, 머리도 지 맘대로 길러, 옷도 맨날 이렇게 추접게 다 떨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 지금은 우리가 멋으로 이쁘게 째지만 그때는 너무 오래 입어서 낡아서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게 그 히피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있는 거죠. 기성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자연히 냉전 질서도 흔들립니다. 동서독이 서로 화해를 시작하고요. 소련하고 미국이 화해를 시작합니다. 대탕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 덧붙여서 70년대에 이르면 닉슨이 핑퐁 외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하고 가까워지기까지 하죠. 그럼 이제 한반도,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한중일러라고 하는 4대 강국의 상황이 서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가까워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냉전으로 딱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박정희도 김일성도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 단속부터 합니다. 내부 단속. 내부 단속은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서로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이거를 적대적 공생관계다라고 항상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욕 들어먹어 싸죠.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이 김일성과 박정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덜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은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아몰랑 여사하고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물론 아몰랑 여사도 칭찬할 만한 구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꽤 하는 구석도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도 없진 않아요. 그중에 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드 도입 문제를 놓고서 그 미국하고 정말 아몰랑 전략으로 미국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사드라고 하는 거는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북한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때 그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남한이니 제발 좀 설치하게 해줘라고 빌어도 마땅찮지만 너가 사서 좀 설치 좀 해라고 지금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몰랑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물쩍 아몰랑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어색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드에 대해서는 한다도 안 하고 안 한다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몰랑 여사의 나름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고 유승민이 사스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방방 떴으니까 되게 밉겠죠.
되게 미울 것 같아요. 야당에서 사수 도입 반대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막 해주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그 중국을 얘기하지 않고 이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싫어하니까 사드 도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에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말 하겠죠. 우리는 동북아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중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위협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사드를 도입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야물랑 여사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방법은 분리하면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교에서도 분리하면 말 안 하는 전략이 다른 데는 몰라도 사드에서는 좀 관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일로 샜지? 여하튼, 김일성이든 박정희든, 80년대쯤 되게, 80년대는 박정희가 아니구나. 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약소국가의 수반들인데요. 이 국제정세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입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거죠. 8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전두환이 했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해외여행 자유화였죠. 지금은 돈만 있으면 다 나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나가니까 돈이 우리의 족쇄지 정치적으로 금지해서 외국에 못 나가지는 않아요.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나가기 어려운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미국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이 비자 발급 받는데 장난 아닙니다. 교보문고 옆에 미 대사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사관에 보면, 정말 평일날 가서 보면 줄을 사람들이 뭐 같이 서가지고 있어요. 비자 발급 받으려고 인터뷰하러 가는 거죠. 비자는 유럽의 나라들의 우리나라가 여행을 갈 때는 비자 발급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무비자, 비자가 없이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여권을 들고 갔다 올 수 있는 나라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미국에는 우리가 따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간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를 왜 외교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결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데 한미 FTA 조항 중에 노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나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는 나라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자를 받아서든 뭐든지 간에 국민이 내가 관광 여행으로 외국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게 된 게 85년부터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나라에 갇혀 살았다는 거. 우리 그때 섬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섬이 아니고 바다에 철조망이 둘러쳐지고 하늘에 철조망이 둘러쳐진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가까운 일본을 가려고 해도 밀항해서 가는 그런 지경이었죠. 중국은 당연히 공산국가니까 못 가지만 중국이 아닌 자유국가인 일본도 역시 그런 식이었고 미국은 더더군다나 그랬고 이랬던 게 80년대에 풀렸는데 북한은 그 반대가 된 거죠. 그 반대가. 북한도 물론 국가에서 발견하는 노동자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 갔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지만 북한은 오히려 70년대 들면서는 닫아버리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열기 시작을 해서 80년대 활짝 열었다. 자, 이 80년대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홍수도 지고 가뭄도 들고 하면서 먹거리가 굉장히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북한에서 남한이 수해를 심하게 입어갖고 식량이 부족하다고 쌀을 빡빡빡빡 끓여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조합원들 가운데서 그때 쌀 얻어먹었던 이야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죠. 북한은 80년대 후반에도 역시 농사가 실패를 해가지고 식량 부족 사태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이랬거든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북한이 계획적 경제로 쫙 밀어붙여가지고 60년대까지 자기네들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있는 대로 밥 먹여주고 하던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국가의 통제권이 국가가 밥 제대로 못 먹여주면 통제권이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니까 문학예술이 다시 나서야 되잖아요. 50년대, 60년대 천리마 운동의 기수, 천리마 영웅 이러면서 일반
그 국민들, 노동자들을 막 치켜 세우던 문학이 70년대로 들어가면서는 수령 예찬으로 그리고 항일혁명 투사를 예찬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가 이 80년대 가게 되면 다시 이 숨은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상, 직장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영웅들을 발굴하고 찬미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런 작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개인이 중요해지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 문학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시인들의 시들도 조금 말랑말랑해지기 쉽죠. 개인을 어느 정도 이때의 개인은 우리 남한의 개인처럼 부르주아적 개인, 자기 자신이 자아를 가장 중요한 주체로 삼는 이런 개인 말고요. 그냥 낱낱이 사람, 수령이 아니고 우리 동네 복동이, 우리 앞집 갑순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염형미의 시의 처처럼 염형미는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몸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굴삭기 노동자를 자랑하고 찬미하고 제대군인하고 결혼한 이 여인을 찬미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회주의가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 되어서 노래되어야 되지만 그 주 속에서도 어떤 이 개별적인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 같은 것들이 시에 많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전히 이제 당연히 연애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980년대에 이 남한과 북한, 남한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문학적으로는 70년대 내내 그 수령 형상 문학인이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인민이 우러러 받들어야 될 수령의 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죠. 사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처음부터 완결된 형식의 통치 이념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요. 70년대 내내 다듬었던 거죠. 그러다가 82년도 들어가지고 그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되죠. 하여튼 이 북한이 굉장히 이렇게 유일 체제를 일정한 수준까지 완성하고 그 김일성 수령을 중심으로 한 똘똘 뭉친 국가의 상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필요했던 것은 자, 이러한 주체 사상의 나라에 어울리는 인민의 형상입니다. 제가 숨은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인민을 숨은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발굴하고 시에도 내보내고 소설로도 내보내고 하는 것이죠. 염영미 씨도 따지고 보면 팔뚝 튼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마누라 사랑하는 노동자. 그렇죠? 그리고 그 노동자인 남편을 극도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아내. 요 상의 틀을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북한 내부의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변화가 북한 내부로도 스며들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임수경이 북한을 갔을 때가 1989년인가요? 학생 청년 축전이 있었을 때 갔는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그야말로 수령 동지 앞에서도 기탄 없이 지 할 말 다 하는 이런 서방 세계 여학생의 모습이 북한의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참 안 봐도 비대오입니다. 이 임수경 패션을 따라한다든가 또는 어떤 임수경 방식의 말을 따라한다든가 헤어스타일을 따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시에서 그러한 임수경 현상이 반영된 것은 아닐지라도 시에서도 9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서정적인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가 문학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염형미도 따지고 보면 고난의 행군이 나은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염형미에 대해서 조금 사사로운 이야기인데요. 좀 해볼 만한 게 되게 재미있어요. 북한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야 뭐 시인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소설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었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냥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직업하고 관계없이 시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에는 한참 문학이
흥하고 있었던 시기의 우리나라처럼 문학을 꿈꾸는 문학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걸 문학 후비라고 부르는데요. 후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염형미도 후비 중에 한 명이었고 시를 되게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염형미가 20살, 20 몇 살 이런 젊은 염형미가 저기 어디 함경도 시골 출신인데 평양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평양에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신청서를 넣고 한 끝에 평양의 무슨 장작단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염형미가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남북한 할 것 없이 이 업계의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똑같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창작단의 높은 사람 눈에 들어갑니다. 높은 사람 눈에 들어서 그 높은 사람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덕을 봐서 작가동맹 명언으로 등단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군요. 북한판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북한판 스캔들은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겠죠.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염형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염형미가 어느 날 자기를 등단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작품도 좀 그것 안 해주고 하니까 자기의 선생이었던 그 문단의 이 높은 사람, 문학 권력자죠. 문학 권력자를 걸어서 공개로 소송을 내버린 겁니다. 아니, 저 새끼가 나를 농락을 하고는 등단도 안 시켜주고 막 이런 식으로 썼겠죠. 했는데 이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고루한 사회거든요. 이 사람은 멀쩡 괜찮고 그런 거를 폭로를 한 염형미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염형미가 사실 이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몸 팔아서 출세를 하려다가 실패를 한 케이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젊은 여성이 시인으로 출세해보고 싶은 욕망에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육탕공세를 퍼부어도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시인으로 등단을 시켜주겠다 어쩌겠다라는 거를 미끼 삼아서 젊은 여성을 농락한 그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평양의 시단에서는 염형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옹호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형미가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마을로 쓸쓸하게 돌아가가지고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착실하게 시수업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여튼 북한에서는 시 공모대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그 공모대회에 몇 번이나 대상을 타가지고서 다시 시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염형미가 평양에 있을 때 썼던 시들하고, 지금 우리 남한에서 입수할 수 있는 시들하고 사이에는 정말 이 세계관은 어떨지 몰라도 사고의 폭이라든가 언어를 다루는 솜씨 같은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대요. 자, 이 얘기는 염형미가 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함경도, 가장 힘들었던 함경도에 있으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시인에게 주입하는 어떤 써야 되는 시의 형태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일상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천착 그리고 시 속에 그런 것들을 풀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도 이러한 시인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 염형미가 가능했던 게 고난의 행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반적으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었다가 시가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사실 연구 대상이기는 한데 제가 2014년도 시까지 조선문학에 실린 것들은 쭉 다 봤고요. 청년문학에 실린 시들은 아직 다 못 봤는데 이렇게 쭉 보면 북한의 시인들의 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소위 그 공적 매체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문학만 봐갖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시들은 별로 변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시들 가운데 이 염형미 같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시 한 편을 제가 더 들려드려 볼까요? 저 북한시라고 하는 게 원래 1970년대에는 어땠느냐. 제가 전에 왜 김상호라고 하는 시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상당히 괜찮은 시를 썼던 시인이고 북한에서도 인기가 무지 있었던 저 북한판 인기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이 양반이 김순석하고 비슷하게 부르주아지적인 시를 썼다라고 해갖고 몰려나가거든요. 몰려나가서 이 사람은 염소를 치러 안 가고 데이지를 치러 갔습니다. 갔다가 김일성이 그 사람 뭐하노라고 이제 몇 번이나 묻는 바람에 근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나몰랑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답답해가지고 김일성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평양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는 시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거죠. 자, 이 양반이 평양으로 돌아오고 나서 감격에 겨워서 쓴 시가 있어요. 에그머니나 그 시가 없어져 버렸네. 제가 가지고 뽑아서 왔는데 이 시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시예요. 북한시는 원칙적으로 아까 그 염형래 시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외가 살짝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나라고 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내죠. 그냥 아내 이름에서 쓰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이 내가 등장하고 있는 북한의 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금기에 속합니다. 이 내가 등장하는 게 금기라고 하는 것은 화자, 나레이터가 나여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의 중심 주체가 내여서는 안 되고 수령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 숨은 영웅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시는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생활을 쓰면 안 돼요. 그런 일종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자, 심려라는 시인데 시가 이렇습니다. 어버이 수령께서는 내가 지방에 내려간 것을 아시고 몹시 심려하시며 여러 차례 교시를 주시며 찾으시다가 끝내 곁으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온정을 베푸시었다. 이거를 저희 조선중앙TV식으로 또는 TV조선식으로 읊으면 이렇게 되겠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내가 지방에 내려간 것을 아시고 몹시 심려하시며 여러 차례 교시를 주시며 찾으시다가 끝내 곁으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온정을 베푸시었다. 이상한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저에 대하여 심려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또 심려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송구하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3번, 4번 거듭 또 심려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빌었습니다. 수령님, 더는 심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더는 심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울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령님께 이토록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것이 저희 가장 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깊이 심려하시면서 저희 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마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이런 찬송가가 다 있나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자기 개인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북한시에서 일종의 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인은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겪었던 굉장히 특수한 사건. 근데 이 시에 대해서 워낙 형식적으로 수령님을 억수로 예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시인은 수령님을 찬미하고 속으로 드러나는 시인은 뭘 하고 있냐. 사실은 이 사람이 수령님이 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끝까지 안 나타났으면 그냥 파묻혀서 사라졌겠지만 결국 김정일이 데려가서 나타나면서는 자기가 수령님의 말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알리바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려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찾지 마십시오라고 했으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이 크나큰 은혜 찬미하다니라라고 이제 바꿔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인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시를 쓴 거죠. 하나는 나도 수령님 예찬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 수령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오라는데 안 간 일종의 명령 거부잖아요. 명령 불복종. 이 명령 불복종을 요런 찬미 찬송가로 바꾸어서 수령님을 거의 이렇게 주님의 역할로 입장으로 언어적으로 싹 올려버림으로써 자기의 잘못은 주님이 크나큰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출당 철직시켰던 너희들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딱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대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영리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염형미가 어리석었던 거죠. 젊은 아가씨가 이제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재능은 있지만 북한 사회의 구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랐던 젊은 아가씨가 이 남자 어른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 실패를 딛고 고난의 행군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겨우 훌륭한 시인이 되었고, 이 김상호는 그야말로 돼지 치러 가서 17년 동안 돼지만 치고 있으면서 꼭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굉장히 화려하게 재기를 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들도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요, 염영미 시인이 또 다른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아주 멋진 시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